코로나 위험도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대응 여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비상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 시스템 과부하로 QR코드가 원활히 생성되지 않아 식당에서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오늘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가 조작을 응징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가 공급을 틀어진 결과라며 2년 내 재건축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잡혔지만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을 찾아온 70대 집주인 부부의 둔기를 휘두른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남편이 숨졌고 아내도 크게 다쳤습니다. 굴 가격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추도 24% 올랐는데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신규 채용 시 정부가 기업에 주는 취업 장려금이 중단됐습니다. 예산 부족이 원인인데 정부 믿고 사람을 뽑은 중소기업들만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 위험도가 전국에서 일제히 매우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관련한 정부의 위기인식 정도도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되는 비상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복 소매를 거둔 군인이 백신을 맞습니다. 한쪽 괜찮아요? 잠깐만요. 군인과 군무원 40만여 명의 3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8살 이상의 경우 3차 접종 예약 첫날인 오늘 163만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학교 방문 접종은 오는 15일부터 실시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난주 코로나 위험도는 매우 높음이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월요일 발표 기준 가장 많은 5,817명이 나왔고 위중증 환자는 900명이 눈앞입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빈상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망자 급증이나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접종 효과가 금세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려가 큽니다. 다음 주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관측입니다. 불가피한 약속의 경우라도 그 만남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자주 인내와 참여를 말씀드리게 되어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거리두기 강화,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 정부는 수요일까지 방역 상황을 보고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월요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도 전북에서만 19명이 추가되면서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서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국적인 확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6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전북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어제 첫 확진 판정이 나온 뒤 어린이집 종사자 1명과 원생 5명, 그 가족 13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스크 쓰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나오기도 싫어. 불안하다. 첫 확진자 A씨는 가족 3명과 접촉했고 이 가운데 1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를 포함해 전북에서만 오늘 19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24명이 변이로 확인되었습니다. 31명 중에 나머지 7분은 현재 변이 여부를 지금 검사 진행 중에 있다. 지금까지 전국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114명.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한 확진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데 걸리는 기간인 세대기가 델타 변이보다 짧아 전파력이 높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대기는 2.81에서 3.41로서 델타 변이가 보통 추정되고 있는 세대기가 2.91에서 6.31인 것으로 보아 이보다 짧을 것으로 생각. 또한 방역당국 조사 결과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와 의심 환자 가운데 24.4%가 무증상 상태에서 오미크론 진단을 받았고 무증상 상태에서 주변인을 전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 이용 시 원칙적으로 방역 패스가 없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접속자가 대거 몰리면서 방역 패스 앱이 이른바 먹통이 되는 혼란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 앞에 긴 줄이 섰습니다. 방역 패스를 보여주고 입장하려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방역 패스 접속에 차질을 빚기 시작한 건 낮 12시 전후. 친구들이랑 식당에 갔는데 네이버, 카카오톡, 코보 다 안 돼가지고.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식당은 안심코를 이용해 일단 손님을 입장시킨 뒤 접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안 써서 결국은 안심코를 먼저 하고 나중에 쓰면 하기로 했어요. 도입 첫날에 혼선까지 빚어지면서 수기, 즉 손으로 적는 출입명부도 재등장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갑작스러운 접속부하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접종자들은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샌드위치라도 잠깐 먹고 싶어서 이제 그 커피숍을 들어갔는데 그거 나가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 차가운 지금 밖에서 지금 먹고 있는데요. 방역 패스 수칙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4번 위반 시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부터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백신을 맞고 석 달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3차 접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석 달인 이유, 그렇다면 앞으로도 석 달마다 한 번씩은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방역 당국이 3차 접종 기간을 이 3개월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네, 2차 접종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중화 항체량 추이를 보겠습니다. 백신마다 절대량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접종 초기와 비교해서 3개월 뒤에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죠. 화이자 2회 접종자는 41%,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자는 37%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백신 예방 효과를 떨어뜨린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오면서 접종 간격을 당긴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조사 결과 3차 접종자가 확진된 경우 중증 위험이 2차 접종자보다 57%, 미접종자보다는 91.5%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예, 당초에는 나이 연령대별로 이 추가 접종 기간이 좀 달랐는데 이번에는 모두 석 달로 정한 거 이건 괜찮을까요? 네, 당초 정부가 조정한 추가 접종 기간은 60세 이상은 4개월, 그리고 18세에서 59세는 5개월이었습니다. 사망자 위중증 환자 거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이긴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면역 인구 확보를 위해서 성인 전체 3개월로 통일한 것으로 보이고요. 방역 당국은 3차 접종을 더 빨리 한다고 이상 반응이 더 많이 생긴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완벽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쓸만한 면역력을 확보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요.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 접종 기간 5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3개월로 단축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그리스 정도인데요. 영국도 40세 이상과 위험 요소가 있는 젊은 층에 대해서만 3개월입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국내 감염 확산세가 가파르자 선제적으로 접종 간격을 단축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를 맞았는데 3차 백신은 어떤 걸 맞는 게 좋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가능하면 1, 2차 때 맞은 백신을 그대로 맞거나 2종류 이내의 백신을 접종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차 접종하셨던 분들 3차 때 1, 2차와 이렇게 다른 백신을 맞더라도 이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또 궁금한 게 이제 석 달이 되면 앞으로도 석 달마다 백신을 계속 맞아야 하는 겁니까? 네, 방역 당국은 4차 접종 논의는 아직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내 방역 상황 그리고 다른 나라 접종 등 동향 등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3차 접종을 받았을 때 항체가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3차 접종 간격은 단축됐지만요. 현행 6개월인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차 접종 이후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좀 추가 접종을 해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오는 건 참 모처럼 보는 건데 이번에만큼은 좀 효과가 있으면 좋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나흘째 일정을 마쳤습니다. 일정 중에 있었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보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발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는 물론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도 경제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호남 지역에 가서도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열세를 보이는 지역 순방임을 감안한 이재명 후보 특유의 순발력은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정권의 부족함에 사과한다며 큰절을 합니다. 경제 대통령을 내세워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범들 철저하게 응징하고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제가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포스코 창업자인 고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10주기 추모제도 참석해 산업화의 토대를 만드신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 연속 박정희 산업화를 화두로 보수 표심 공략에 나선 겁니다. 박태준 회장의 이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 앞으로 크게 좀 도움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성주 참외 농가를 찾았을 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가가 던진 계란에 맞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와는 달리 민주당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궐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쉽게 어기는 정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책임을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서울에 머무르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북의 재건축 현장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2년 내에 신속하게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주고 수요 억제에만 몰두한 건 시대착오적 이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넘은 노후주택이 빽빽한 서울 미아동 재건축 정비구역. 주민들이 정비 사업이 너무 오래 지연된다고 하소연하자 윤 후보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외곽으로 봐도 이렇지만 안에는 더 엉망이에요. 절차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여튼 뭐 2년 안에 착공이 들어가면은.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재개발을 규제한 게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줘가지고 이런 오늘날의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 민주당이 일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걸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습니다. 뭐든지 표될 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임기 내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가 장애인 정책 투어 출정식에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정상인이란 표현에 이어 또 차별의 언어를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도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SNS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 방문 도중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걸 두고
논란이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결국 이 후보가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오늘 이 말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너무 잦다는 데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며 피해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 말을 주워 담았는지 박경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전두환 공과 발언으로 논란을 앓은 이재명 후보가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긍정평가할 수 없는 중범죄자라고 했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다.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경북 칠곡을 방문해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며 공과가 함께 있다고 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이 후보는 공과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상대편은 100%다 나쁘다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호남이 지역구인 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실수인지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할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했고 이상민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너무 쉽게 왔다 갔다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며 해명했고 추진을 약속했던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도 안 한다고 했다가 꼭 안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호떡 뒤집듯 말을 바꾸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치인은 퇴출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국민의힘도 우왕좌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두고 후보와 혼선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권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한다는 뜻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100조 원 지원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혼선 전후 사정은 이태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정책 메시지 혼선에 대해 내부 경고를 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서 한 목소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는데 이게 각기 다른 곳에 윤석열 후보는 50조 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을 했는데 김 위원장은 이후 100조 원을 얘기했고 시기를 놓고도 빠를수록 좋다와 집권 뒤로 엇갈렸습니다. 불협화음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두 사람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같은데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후보님은 여당이 언제든지 협의하자면 하겠다. 윤 후보의 50조 원 공약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100조 원까지 고려하는 방안으로 결국 집권 뒤에 추진하는 김종인 안으로 정리됐다는 게 선대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윤 후보도 현 단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며 이 후보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행정부를 설득해서 먼저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다음에 같은 뜻입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는 오합지왕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비판했는데 당내에서는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는 호남 출신 후보가 없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의 절대적인 우세 지역이었던 호남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대구 경북 지역 역시 국민의힘 지지세가 우세하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고향임을 내세우며 지지세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황선영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TK 지역 지지율은 20%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득표율인 21.75%보다 높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도 20%에 육박하는데 9%, 10% 수준이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뛰어넘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후보의 TK 지지율은 이렇게 우상향 추세입니다. 19대 대선 기준 TK 유권자는 428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0%입니다. 이 후보 측은 이른바 마의 30% 득표율을 깰 경우
본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20%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유권자 426만 명의 호남이 그간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만큼 윤 후보가 20%의 벽을 넘는다면 그만큼 이 후보에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가 상대 텃밭에서 선전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지지율은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지키느냐 뺏어오느냐의 싸움이 박빙인데 3박 4일 일정으로 TK를 누빈 이재명 후보의 노력이 지지율에 반영되고 윤 후보 역시 진정성 있게 호남에 다가간다면 전체 판세가 출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난주 공수처가 저희 보도본부 기자들에 이어서 또 다른 언론사 법조팀 기자들의 통신 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왜 같은 기자 번호를 반복해서 조회했는지 같은 핵심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언론 사찰이라는 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 통신 조회 주체로 적시된 공수처 수사 3부에서는 통신 자료를 요청한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했다는 걸까요? 해명을 듣고 의문이 풀리는 게 아니라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는 올해 8월부터 문화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 3명의 통신 자료를 총 8차례 수집했습니다. 한 기자는 4차례 조회했습니다. 신문사 측은 통신 자료 조회는 공수처에 정치 개입 비판 기사를 쓴 뒤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3부 명의로 TV조선 기자 6명 통신 자료를 조회했는데 신문기자 통신기록 조회에도 수사 3부가 등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수사 3부 부장검사에게 해명을 요구했더니 수사 3부 관련 사건 조회는 아니다라면서 통신자료 요청 자체를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3부 소속 인원이 다른 팀에 속해 있으면서 조회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소속 부서장도 모르게 조회가 이뤄진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고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자의 취재원을 공수처가 캐고 다닌 건데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확인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자 통신 자료를 반복 조회한 이유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일었습니다. 불은 3시간 만에 잡혔지만 배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업체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저희 공장 옆이라서 폭발이 계속 일어났고 다른 공장에서 가는 수소라든지 이런 걸 다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여수 인근 지역인 순천과 보성 등 소방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탱크에 방수제를 만드는 원료인 액체 화학물질이 저장돼 있어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길은 3시간 만에 잡히긴 했지만 불이 난 저장 탱크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탱크에 상부 볼트 연결 작업하다가 폭발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내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70대 집주인 부부가 새 들어 사는 20대 남성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둔기에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숨지고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제 새벽 5시 40분쯤 이 다세대 주택 주인 A씨가 아래층 세입자 B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A씨의 아내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앰뷸런스 막 오고 그럴 때 6시에서 6시 10분 사이에 집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 입구에서만. 20대 남성 B 씨는 지난 7월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음을 일으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주인 A 씨가 소음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B 씨는 어제 새벽 갑자기 흉기를 들고 A 씨 부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체포됐습니다. B 씨의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아들이 최근 약을 먹지 않았다며 당시 집주인의 말을 마음에 담아둔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반박합니다. 항의라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원하시니까 그걸 대변하러 가셨던 거죠. 경찰은 B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하고 소음 문제와 범행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한 동영상 공유는 범죄죠.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서 차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의 영상이나 춤추는 영상까지 걸러지고 있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게다가 정작 N번방 사태의 매개가 됐던 텔레그램은 차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도희 기자입니다. 남성 배우가 맥주를 마시는 광고 영상. SNS에 공유하려 하자 불법 촬영물로 인식돼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장아장 아기가 걸어가는 영상도 마찬가지. 제가 직접 논란이 되는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가려집니다. 정부가 10일부터 AI 인공지능을 이용해 SNS상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공유를 사전 차단하는데 이들 영상도 걸러지는 겁니다. 사전 검색은 영상의 색상과 구도 등 미리 축적해둔 영상 자료와 대조해 불법 촬영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하지만 같은 영상도 뒤집어 보내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게 올라가네?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그러니까 뭐 기술이 100%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SNS에 영상을 올릴 때마다 사전 검사를 받는 셈이어서 사실상 SNS검을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개인 간 대화나 비공개 대화는 사전 검색 대상이 아니어서 검열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상당수 이용자가 성착취물 유포를 막기 위해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전 확인 작업이 국내 SNS 사업자에 국한되고 정작 N번방 사태를 촉발한 텔레그램은 해외 업체라고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경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신고 접수부터 초기 수사까지 경찰서 4곳이 알고 있었지만 여성의 어머니가 살해되는 비극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죠. 경찰은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성 A씨가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6일. 이후 대구 수성경찰서가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에 출석했고 경찰은 조사 후 남성을 풀어줬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달랐고 남성 E씨가 스스로 경찰서에 왔기 때문에 긴급 체포 요건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E씨 주거지 천안 서북서는 A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했고 A씨 주거지가 있는 서울 송파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죠. 하지만 당시 스토킹을 의심해 수사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헤어진 뒤 A씨가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에서 스토킹 범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스토커의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을 추궁을 했다고 한다면 이 근거에 입각해서 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사호를 발휘해서 물리적인 이격을 통해서 희생을 막았을 수 있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신변보호 대응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변보호 전담 경찰관은 경찰서마다 한 명뿐.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지요.
이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 단속으로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시간보다 국가공권력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야 되잖아요. 가해자에게도 법을 규정해서 스마트워치를 강제적으로 착용시킬 수 있도록 해. 제주도 중학생 피살 사건과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사건,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계속된다면 닮은 꼴 사건은 또다시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꽁꽁 싸매고 나섰지만 몸이 적응하지 못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영하권 추위는 물론이고 빙판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에 모자를 쓴 시민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길을 옮깁니다. 또 다른 시민은 털모자에 장갑까지 착용했습니다. 목에도 막 닭살이 돋고 손도 막 트고 아침에 너무 추워가지고 기막히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로 어제보다 10도 정도 뚝 떨어졌고 강원 영서와 충청 내륙 등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특히 서울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8.6도 낮은 영하 5.9도로 인천과 대전, 대구 등과 함께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자도 쓰고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도 추우네요. 엄청나게 차이가 져요. 어저께하고 오늘하고는. 오늘 추위는 한반도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내려왔는데 이 고기압이 실제로 그 이동이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오늘 반짝 추위가 있고. 한파주의보는 아침 10시 해제됐지만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에는 1cm 미만 눈이 예보돼 아침 출근길 곳곳 빙판이 생길 수 있어 서울시 등은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신규 채용 시 정부가 기업에 주는 취업 장려금이 중단됐습니다. 예산 부족이 원인인데요. 정부를 믿고 사람을 뽑은 중소기업만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대표 김지수 씨. 정부가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을 준다는 말을 믿고 지난 9월과 10월 직원 3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예산이 바닥났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뽑은 직원들을 이렇게 자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게 말이 되냐 했더니 자기들은 모른다. 당초 정부는 직원을 새로 뽑으면 한 달에 최대 100만 원, 한 해 최대 96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목표 인원은 올해 5만 5천 명인데 8월까지 2만 명에 불과하던 신청자가 9월, 10월에 갑자기 늘면서 목표치를 넘어서자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은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공고가 떨어져서 올해도 가능할 줄 알았죠. 추가로 이제 고용은 한 명은 하긴 했는데 올해 예산이 다 끝났고 지원금을 다 주려면 1조 3천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 소관부처는 국회에 책임을 돌립니다.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금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국회 감액 사업이어서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부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중소, 중견 기업들은 무책임한 정부 대처에 불신만 커져갑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최근 배추나 굴 등 식재료값이 크게 올라서 김장하기 망설여지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나 보니까 농촌에서는 배추를 뽑을 사람이, 어촌에서는 굴을 깔 사람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안 수산가게. 코로나 이전인 재작년 김장철에 7,000원에 팔았던 굴 600g을 올해는 12,000원에 팔았습니다. 산지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인데 지난달 굴 산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14,810원으로 평년 대비 55.4% 올랐습니다. 인력군이 없으니까 할매들이 까니까 너무너무 깔 수가 없대요. 힘들어서. 이례적으로 굴 집단 폐사가 잇따른 데다 굴 껍질을 까는 이른바 박신 인력이 고령화로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배추값도 고공행진 중인데 배추 한 포기 가격은 이달 초 4,51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6% 올랐습니다.
그러면 양념까지 거의 하면은 거의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작년에는 뭐 4, 50만 원 그냥 충분했는데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보태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줄어든 것도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수확할 때 되는데 인력 없어서 수확 못하면 이제 다 버리는 거고, 인력 문제에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농어촌 인력난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 지방의 중소도시에 방치된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집계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을 살려서 주거난을 해결해 보면 어떨까 싶지만 복구가 가능한 폐가는 극소수인 상황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윤서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원논촌입니다. 5년 전만 해도 빈방 찾기가 힘들 정도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온통 빈집 투성입니다. 지금 건물당 방 한두 개씩 다 비어있고 전부 다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공동화가 됐어요. 4층짜리 이 빌라 건물은 입주민 하나 없이 통째로 텅 비어 주인 잃은 우편물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군산을 비롯해 도시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지난 6월 현재 모두 4만여 채로 집계됐습니다.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농어촌의 경우 인구 감소로 도시보다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의 이 마을도 고령화의 도시 이주로 하나둘 떠나면서 10채 중 8채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네, 이 집도 지금 비어 있고. 경북 예천군의 이 마을도 20여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빈집입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상태거든요. 곰팡이도 너무 많고요. 아예 이제 천장은 거의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근데 바닥이 내려앉고 기둥이 기울어져 있어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외지인이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에 환경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쓰레기하고 폐 가구들이 뭐 산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악취도 너무 심하고요.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이른바 빈집법과 농어촌 정비법이 마련돼 있지만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보니 실제로 철거되는 폐가는 극소수입니다.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소유재산이다 주장 대비더라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으로 설정을 하지 않고 현재 지자체로부터 철거나 안전조치 대상으로 분류된 빈집만 전체 37%에 달합니다. 여기가 지금 꺾여서 부러졌잖아요. 여기가 이제 내려앉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골치입니다, 골치. 현장 추적 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주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호주 등의 동맹국들이 잇따라 중국 인권 문제로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북한과의 대화에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우리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기 말에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미국 핑계를 댔습니다. 보도에 조정민 기자입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걸 검토한 바 없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그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 북한이 제시한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태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타협해선 안 될 게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But that resolution can't come at the cost of unacceptable compromises. It must come in a way that actually enhances stability, that enhances freedom. 두 정상은 호주의 K9 자주포 1조 원어치를 수출하고 대신 한국의 희소 가치가 큰 희토류 등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올해 중반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일시 유예하자고 한 걸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용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고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최대 30%포인트 양도세를 중과해왔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 이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한 건데 거래 대신 증여만 활발했고 이후엔 양도세가 두려워 집을 내놓지 못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이런 부작용을 들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자고 했고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후보가 말한 만큼 당정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물론 당 내에서도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미 법대로 세금 낸 사람은 뭐가 되느냐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 의원님은 이거 깎지 말고 그냥 계속 가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를 두고도 엇갈린 분석이 나옵니다. 종부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거란 전망도 있지만 자칫 버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거래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겠지만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함께 검토돼야 될 겁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2022년 신형 자동차 가격이 하나둘 공개되고 있습니다. 연식만 바뀌었을 뿐인데 지난해 대비 인상폭이 2배가 넘습니다. 원자재 값 인상과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내놓은 2022년식 SUV 차량. 가격이 3,300만 원대인데 연식이 내년으로 바뀌면서 올해 모델보다 7.7%, 241만 원 올랐습니다. 한국 GM이 수입해 판매하는 픽업 트럭 역시 내년 모델 가격이 최대 9% 올랐습니다. 편의 사양이 추가됐다고 하지만 과거 2%대의 연식 변경 인상 폭보다 2배 이상 큰 겁니다. 200에서 250 정도 오른 건데 오른 만큼 더 차가 경제적으로 좋아졌어요. 차량 가격 급등은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10월 미국 신차 판매 가격 평균이 45,000달러로 1년 만에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가격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지난달 톤당 88.9달러였던 철광석 가격은 한 달 만에 상승했고 완성차에 공급하는 강판 가격도 톤당 12만 원 올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겹치면서 자동차 공급 지연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인상됐다는 걸 올해부터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신차 공급 부족에 차량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불만과 부담만 키운 상황.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연쇄 토네이도가 미국 8개 주를 휩쓸었습니다. 이 마을이 송두리째 사라질 정도로 강력했는데요.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철야 작업 중에 변을 당한 이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을 키웁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폐허로 변한 공장터. 110여 명이 밤샘 작업을 하던 양초 공장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밀린 주문에 허덕이던 중 경보가 울렸고 We are trapped. Please, y'all, get us some help.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최소 70명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Oh my gosh. All you can do is pray. 이례적인 12월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를 강타하면서 피해 지역은 8개 주로 늘었고 100명가량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severity and the amount of time this tornado or these tornadoes spent on the ground is unprecedented. 특히 피해가 집중된 켄터키 지역은 마을 여러 개가 통째로 사라지면서 8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자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Until daybreak, I would be digging right now if I could. I know you're okay down there. 일리노이에선 아마존 물류 창고가 무너져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야근 중이던 직원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피해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됐는데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자사 우주 사업의 우주여행 성공 축하글을 애도의 글보다 먼저 올려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대작,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나폴레옹이 베네치아에서 약탈해온 걸작 중의 걸작이죠.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그렸습니다. 200년 전 영국의 어느 학생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논하라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딱 한 문장을 써내 감독관을 놀라게 했습니다. 물이 주님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다. 이 절묘한 한 줄은 학생 바이런이 대시인이 되리라고 알린 일화로 전해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쯤이겠죠. 그런데 우리 속담은 싹수가 노랗다는 뜻도 함께 지닙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불 난다거나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호박씨 간다는 옛말하고도 통합니다. 개 못된 것은 부뚜막에 올라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재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못된 짓만 골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수처가 TV조선 법조팀 기자들과 사회부장의 통신 자료를 15차례나 들여다본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문화일보 법조 기자들 통신 자료도 8차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사의 기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으로 뒤를 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죠. 저희는 올 초 공수처가 처장 관용차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모셔간 이른바 황제조사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공수처 수사관이 취재기자의 뒤를 밟는 듯한 모습을 확인해 후속 보도를 한 뒤로 통신조회가 집중적으로 거듭 이루어진 겁니다.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를 수사해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도 여러모로 압박해왔습니다. 그 수사팀이 지난 6월 우리도 TV조선처럼 공수처 불법 내사의 피해자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TV조선 기자 뒷조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관용차 탑승 영상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건 보복이며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사슴도 우아한 뿔이 돋아 있는데 왜 사람은 뿔이 없을까? 시인이 생각해 봅니다. 있지. 드러는 엉덩이에 하늘과 땅을 거꾸로 사는 이들에게.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한 통화 내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했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기자든 아니든 그 자체는 아무 관심도 없다고도 했죠. 그러나 피해 언론의 질문은 여전히 요리조리 피하고만 있습니다. 저희는 한꺼번에 보고선상에 있는 6명의 기자가 동시에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건 무슨 연유냐고 물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언론의 사명이니까요. 그런데도 공수처가 언론 사찰로 의심받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더 이상 답을 피한다면 언론의 의심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상식 아닌가요? 12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이제는 공수처가 답할 차례였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온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하루 만에 추위가 풀리겠고요. 주 후반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추위가 주춤하는 동안에는 역시 미세먼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눈과 비도 조금 오겠는데요. 일단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와 강원도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얇은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밤부터는 중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정도로 매우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7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 그리고 평년보다도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